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네, 저희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방 상영관 이번에 23번째 상영작 헤드윅입니다.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헤드윅. 이거를 제가 맨날 까먹어요. 다시 할게요. 네.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헤드윅입니다. 네. 이번 영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따로 있을까요? 뭐 늘 그렇듯이 하고 싶어서. 그렇죠. 저희가 좋아했던 영화들 가운데 항상 떠오르는 것이었고, 저는 제가 추천을 한 걸로 기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라임이 말을 먼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공명을 했다고 해야 될까? 이쯤 되면 그동안 나의 최애 영화 중에 한 가지로 묻혀있던 헤드윅을 꺼낼 때가 됐군 라는 그 정도? 네, 시기였습니다. 저는 약간 예전에 봤을 때 좀 졸았어서 그래서 약간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좋아하는 영화라고 해서 꼭 그때 이 영화를 꼭 하고 싶어라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꼭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마음으로 담겨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헤드윅은 어떻게 뭐 딱 이 시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희 그럼 이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줄거리 짚어가는 시간, 그리고 감독에 대한 얘기, 트리비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짚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라임 씨가 헤드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헤드윅이라는 주인공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그 장면들이 교차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는 토미 너시스라는 락스타가 있고, 그 락스타가 공연하는 곳마다 그 근처의 바에서 자리를 잡고 공연을 하는 헤드윅 앤 더 앵그리 인치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헤드윅이라는 인물은 어린 시절에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던 시기에 태어났어요. 동베를린에서 태어났는데, 동베를린 출신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서 어떤 성폭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당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시죠. 근데 그게 뭐였는지도 사실 헤드윅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미군 방송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 당시 한창 라디오에서 나오던 그런 락스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막 혼자서 막 너무 발랄하게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하죠. 침대 위에서. 춤을 막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춘다고. 맞아요. 저 보고 약간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 약간 빨려 들어가는 인간의 느낌? 몸인가. 인간의 몸인가 정도로. 저는 그 소년으로 나왔던 그 아이, 원래 이름이 한셀. 맞아, 한셀. 한셀도 한셀. 되게 좋아했는데 그 얼굴이 되게 하여튼 좋아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락스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자라요. 물론 현실은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쵸.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베를린 장벽 너머로 넘어갈 궁리를 하면서 완전히 다 발가벗은 상태에서 누워있다가 그 장벽 근처에서 슈가데디, 미군인 로빈슨을 만납니다. 이 로빈슨이라는 미군이 한셀에게 첫눈에 반해서 구미베어 젤리로 유혹을 하죠. 그 장면도 뭔가 굉장히 뭐랄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관능적인 그죠, 느낌도 나고, 맞아요. 그거를 구미베어를 입에 막 넣을까 말까 하려는 맞아요. 그
아직 한살인 대학생 헤드윅의 그 모습에서 근데 먹어선 안 될 것만 같은 거를 먹고 있는 것 같은 위험함, 불안함도 느껴졌고 위험한 권력의 네. 맛을 그쵸. 네, 느끼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헤드윅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결혼할게 라고 하면서 근데 자유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지. 너의 일부분을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강요라고 해야 될까요? 강요죠. 네, 그죠.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성전환 수술이 실패하게 되고 실패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만 얼마 후에 버려지게 되죠. 네. 그 슈가데디한테서도. 그 다른 그 옆에 짐 들고 있던 그 젊은 남자랑 도망가는 건가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은 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도망가는데 짐 들어주는 짐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 잠깐 등장했지만 그 소년의 모습이 어딘가 젊은 한셀의 모습과 좀 닮은 것 같아서 미소년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것 같았어요. 새로 바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맞아요. 그렇게 헤드윅이 버려진 상태에서 이혼 후에 근근히 살면서 이제 매춘으로 돈을 벌다가 PX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기지 근처에 살던 미군이었던 스펙 장군의 아기를 돌봐주다가 그 집에 또 다른 아들이었던 토미 스펙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창 헤드윅이 음악에 빠져있던 시기여서 미군이랑 결혼한 다른 한국인 여자들이랑 밴드를 결성해서 막 공연을 하고 다니던 시기였었어요. 그 공연에 이제 터미 스펙이 찾아와서 헤드윅한테 완전 그냥 반하게 되죠. 그 공연을 하는 모습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헤드윅이 터미한테 음악과 락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서 서로 그런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던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죠. 사실은 그럴 줄 알았죠. 아무것도 몰랐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그저 예술을 신봉하는 소년이었던 토미 스펙한테 헤드윅이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몸과 마음 바쳐서 얻게 된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그리스어로 지식이란 뜻의 너시스라는 이름도 선물을 하게 되는데 헤드윅이 도시스. 네, 그래서 터미 스펙이 터미 너시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헤드윅이랑 둘이 정말 폭발적인 음악 작업을 하면서 공연을 많이 다니고 많은 팬들도 거느리게 됐는데 그렇게 둘은 음악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됐지만 키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헤드윅은 터미를 처음 봤던 순간부터 어쩌면 처음 봤던 순간부터 사랑을 했고 계속 사랑을 해왔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줬지만 터미는 언제나 뭔가 거리가 있었죠. 헤드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러다가 마침내 첫 키스를 하던 황홀한 순간 터미는 그 순간에 그 헤드윅의 몸에 남아있던 헤드윅의 영혼의 상처이자 네, 몸의 상처이기도 한 그 1인치의 신체 부위를 접하고 놀라서 정말 겁쟁이처럼 도망치게 됩니다. 엄마가 부른다고. 네. 우리 엄마가 날 찾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마마보이야. 이렇게 찌질할 수가 넌 없는 뭐가 세상을. 그렇게 무서운 건데 날 사랑한다면 이것도 사랑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참 기억에 남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결국 다시 헤드윅이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들이 있는 사이에 아마 토미 너시스는 헤드윅이 가르쳐준 것들로 해서 락스타가 됐을 테고 그것들을 이 헤드윅과 함께 한 것이지만 그저 자기의 이름만 달린 채로 토미는 명성을 누리게 되고 헤드윅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헤드윅도 이치학이라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의 남편, 헤드윅의 남편인 인물과 함께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치학이 뭐 지금
끝까지 헤드윅의 과거 어린 시절에서부터 토미를 만나고 버려지게 된 상황까지 과거 시점에서 말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헤드윅이 토미 너시스의 근처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치학과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치학이 결국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이루어지지 못한 꿈들과 계속 뭔가 외로움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뮤지컬 렌트에서 엔젤 역에 내가 오디션을 봐서 거기 됐다라고 하면서 헤드윅을 떠나려고 하지만 헤드윅이 이치학의 여권을 다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찢어 발기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죠. 그 모습에 실망한 밴드의 다른 친구들과 그 헤드윅을 도와주던 토미노시스의 명성, 그 잘못된 명성이잖아요, 어쩌면. 그렇죠. 헤드윅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려고 도와줬던 친구들도 다 헤드윅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에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된 헤드윅을 토미 너시스가 찾아옵니다. 벤츠를 타고.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 음습한 네. 골목길에 거기서 성매매 하려고 그런 거 맞죠. 저는 근데 성매매를 하려고 그냥 일반적인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토미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럼 헤드윅을 불러낸 건가요? 그냥 토미 차가 딱 어떤 차가 리무진이 딱 등장하더니 문 여니까 딱 토미가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냥 근데 그거 토미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토미가 거기서 CD에 그쵸. 자기 이름 옆에다 매직으로 헤드윅 이름을 적어주니까 무슨 소용이냐고. 네. 네. 저는 어쨌든. 토미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서 저도. 저는 지금 미워해요. 아무튼 저는 미워하는 캐릭터가 섹시하면 더 싫어해요. 그래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마이클 피트 배우분이 연기하신 네. 아이 오리진스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 있던 그 배우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벤츠 안에서 만나서 둘이 재회를 해가지고 그 가장 유명한 노래죠. The Origin of Love를 함께 부르는데 어떤 가사가 틀리게 부려가지고 오시리스인데 사이러스라고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결국에는 아니야. 너가 모든 걸 그래서- 망쳤어. 맞아. 아무튼 결론이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죠.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키스를 또 하려고 네. 하다가 손을 먼저 그분이 토미가 헤드윅의 손을 먼저 잡았죠. 헤드윅은 리무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둘이 술을 먹은 상태였고 음주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토미가 헤드윅의 손을 은근슬쩍 이렇게 잡더니 서로 또 이렇게 헤드윅은 살짝 원망 섞인 눈길로 이렇게 보면 토미가 또 그윽한 눈길로 봤겠죠. 이렇게 서로 키스를 했는데 키스를 딱 하자마자 마치 그 결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세상처럼 뭔가 덤프트럭 같은 거에 부딪히고 말죠. 그리고 뭐 가십지에 뜨게 되죠. 그죠. 그 사건 때문에 헤드윅이 이제 신문지를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미가 핫한 사람이니까 그런 헤드윅이 거짓말을 한다. 토미를 이용해서 뭐 그쵸, 영상을 얻어보려 한다. 그렇게 바뀌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둘이 함께 있는 게 딱 걸렸으니까 쟤네들이 실제로 뭔가 있었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헤드윅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상태에서 헤드윅이 무대에 올라서 헤드윅 라멘트였죠? 그거랑 Exquisite Corpse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건너편 그 근처에서는 터미가 처음 헤드윅을 마주했던 헤드윅의 노래를 들었던 그 노래 Wicked Little Town에 자기의 마음을 가사로 덧붙인 Wicked Little Town을 부르게 됩니다. 그 무대를 보면서 헤드윅이 처음으로 가발을 벗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헤드윅 가슴도 다 뜯어내버리고 맞아요. 그냥 다 벗고 그냥 그 자신인 상태에서 터미의 노래를 듣죠.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뒤에 이제 헤드윅이 Midnight Radio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벗은 그 가발을 이치학 남편에게 건네주고 이치학이 마침내 영화 초반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그가 이치학이 되고 싶어 했던 어떤 여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변모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그 노래가 끝나고 이제 헤드윅이 가발도 없이 걸친 옷도 없이 완전히 발가벗은 채 밤의 거리로 나서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때 오리지널 블러브가 한 번 더 나오지 않나요? 마무리되는 노래 오리지널 러브가 끝나면 위그 이너 박스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쭉 엔딩 쭉, 타이틀이 네. 올라가면서 네. 노래들이 다시 나오죠. 그렇게 헤드윅의 줄거리가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래 헤드윅이 뮤지컬이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존 카메론 미첼이 원래 뮤지컬 배우, 뭐 작가, 뭐 그런 걸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근데 뭐 썬댄스에 한번, 그러니까 썬댄스 필름 랩스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내봤대요. 근데 썬댄스가 해봐라 해서 만들었고 결국 썬댄스에서 최고상인가를 그때 받았다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존 카메론 미첼과 이 헤드윅의 음악 감독이었던 스티븐 트레스크 이 두 분이 우연하게 비행기를 나란히 타게 되었대요. 근데 그렇게 탔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일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박이다. 떠오른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적어서 그게 바로 헤드윅이었던 거고 이거를 무대에 올려보자라고 해서 탄생을 한 게 바로 원래 헤드윅의 원작인 그 얘기 지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 두 분이 만나서 이루어졌던 게 헤드윅 우리가 영화로 만난 헤드윅의 원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뮤지컬로 올라갔던.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배경이 됐던 게, 그 헤드윅을 라는 인물이라던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이 존 카메론 미첼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겪어왔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그 1984년에서부터 88년까지 서베를린에서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베를린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을 때 서베를린에서 미군 사령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대학생이었던 존 카메론 미첼이 종종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동베를린으로 가곤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영화제에도 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또 결정적으로는 그 헤드윅의 가족이 워싱턴에 살 때 헤드윅 가족의 베이비시터로 일을 했던 미군 부인이었던 독일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미군과 결혼해서 한국을 떠났다가 이혼을 당한 한국 여자들, 영화 안에서도 나오죠. 그분들한테서도 힌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정체성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런 인물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어린 시절을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떠돌이로 지내서 그 당시에 자기한테는 어떤 것도 영원해 보이지 않았고 진리가 어떤 것도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나누는 그 베를린 장벽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아닌 경계 사이에 서 있는 헤드윅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 초반에 처음에 헤드윅 밴드가 부르는 노래가 Tear Me Down. 네, 맞아요. Tear Me Down. 근데 그 노래에서 중간에 이츠학이 헤드윅을 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동과 서, 속박과 자유, 남자와 여자, 정상과 밑바닥 그 경계에 서 있는 헤드윅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조금 자전적인 경험들도 다 이런 영화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끼어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종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만 해도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자라고 합의만 돼 있었지 극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뮤지컬 공연의 형식이 아니었대요. 그 드랙이라고 하죠. 남성이 여성이 대표적으로 하는 옷차림이나 화장 같은 거를 더 과장되게 해서 그걸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드랙이라고 하는데 드랙 나이트라는 게 있었대요. 뉴욕에. 여장 남자들이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다는데 여장 남자들이 올라서 립싱크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거였대요. 거기에 그런 스퀴즈 박스라는 조촐한 무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올리기로 네, 했다는 거죠. 근데 되게 두서없이 그냥 공연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게 됐대요. 근데 그럼에도 별로 그렇게 시선은 곱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논쟁적일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이었으니까 이것들이 입소문을 타고서 리버뷰 호텔의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 네, 거기서 제인 스트리트 극장에서 제대로 된 뮤지컬을 한번 이렇게 올리면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것이 2001년에는 네, 영화로서 제작이 되면서 한국에도 수입이 되게 되죠.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흥행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요. 호평은 했지만 전문가들이. 진짜요? 근데 한국에서는 나름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컬트 영화로. 네. 근데 웃긴 건 컬트 영화로 분류가 되는데 상당히 대중적인 영화가 되어버려서. 아 진짜요? 네. 보통 우리가 드랙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헤드윅이라고 하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아 뮤지컬이 한국에서 되게 이 뮤지컬을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오만석 배우, 조승우 배우, 뭐 유연석 배우도 최근에 한 것 같고 지창욱 배우도 네. 했고 되게 많이 해서 뭐 윤도현 씨도 했고요. 김재욱 씨, 뭐 맞아. 야다의 김다현 씨, 송창희 씨, 뭐 김동완 씨. 다 뭐 진짜 네로라는 유명한 배우들이 그러니까 헤드윅을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네. 한국말로 검색하면은 다 그분들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석 씨는 뽀드윅이라고 한대요. 네? 우리는 별명들을 지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문두익, 뽀드윅 이런 식으로 배우님들이 근데 그만큼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 되게 좀 등용문 같은 하고 싶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도 들었었어. 아무래도 그동안 쌓아 올라온 전적들이 있으니까 이 남성 배우들한테는 정말 등용문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잘하면 나도 주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배우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전부 다 그런 느낌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가능성도 뭐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 2014년에 4월 그때는 이제 브로드웨이 온 브로드웨이로 해서 처음 초연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미 이건 명성이 너무 자자한 컨텐츠가 되어버렸고 존 카메론 미첼도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분야에서는 거의 뮤지컬에서는 대부가 되었으니까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거듭하면서 헤드윅을 하게 됐는데 닐 패트릭 해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로드웨이의 신성은 아니고 정말 이제 거목인 분이 또 한번 헤드윅을 했고요. 앤드류 레널스라고 북 오브 몰몬이라고 되게 지금 유명한 뮤지컬이 있대요. 네. 이분이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헤드윅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또 이거는 TMI이긴 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드에 덱스터라는 게 있는데 연쇄살인마 얘기인데 거기에서 덱스터 역할로 열연을 하신 마이클 C 홀이라는 분이 또 헤드윅을 하셨어요. 선이 굉장히 굵직한 헤드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덩치가 되게 있으시고 좀 되게 남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사회가 보기에 남성적인 매력을 뿜뿜 하시는 분인데 헤드윅을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연기파 배우라 그런지 정말 잘 소화를 하셨고 좀 먹뭉미도 있으신 애정이 분이거든요. 느껴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 카메론 미첼이 직접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63년생이시고 예전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셨다고 해요. 뭐 다리도 다치셔가지고 압박분대를 한 채로 공연을 한 적도 있었다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 2018년 이제 얼마 안 됐죠? 10월 한 3일부터 5일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 네. 됐구나. 그때 존 카메론 미첼님이 내한하셔서 헤드윅을 완전 공연을 한 건 아니고 그 헤드윅을 만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간간히 노래도 부르고 부럽다. 네, 엄청난 열정을 또 보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 노래도 배워 오셔서 섬지박이도 불러주시고 엄마가 네, 그거. 손을 그리고 등장할 때는 애국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이번이 아마 두 번째 내한이었을 텐데 과한 걸. 애국가에서 조금 저도 이건 좀 그런데 근데 모두가 좋아했고 뭐 굿즈는 이미 첫째 날에 다 동이 나버렸고 그럼 너무 네. 마음 아픈데. 그쵸. 나도 돈 있는데. 올드 팬부터 새로운 팬들까지 모두가 이제 한국에서는 솔직히 헤드윅은 이제 정말 대중적인 거니까 그렇구나. 네, 모두가 그 세종문화회관 다 쫓아가가지고 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던 게 너무 안타깝고 네. 이 정도로 저 배우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감독 얘기를 좀 더 할 수 없을까요? 혹시 감독 얘기? 네 라임의 감독에 대한 존 카메론 미첼님에 대한 조사가 더 있지 않나요? 저 이 얘기 아주 끝내고 다음 코너 넘어가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의 진행이 미숙했던 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리허설을 하긴 했는데 뭔가 지금 그때 했던 얘기들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네. 서로 끼어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원래는 그 감독님께서 뮤지컬이나 이쪽에서 경험은 있으셨지만 락이라던가 영화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뭐죠? 드래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글램 경험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이 스토리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드래퀸 그 클럽에 가서 드래퀸 복장을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써내려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 이분께서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놨다고 해요. 세상을 발견하게 됐고 특히나 음악에 대해서 열리게 만들었다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베를린 장벽이라던가 양성적인 것이라던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정체성이라던가 경계에 서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처음에 Origin of Love라는 노래가 플라톤 신화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이게 사실 그 영화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이고 핵심이어서 그 노래를 관객들한테 아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드로잉을 같이 그 영화에서 드로잉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드로잉이 뭐 노래 부를 때도 나오고 뭐 그쵸. 어렸을 때 그리는 어린 아이인 한셀이 그리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맞아요. 장면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드로잉을 같이 영화랑 삽입을 하게 됐다고 하시고요. 아까 그 뭐시기냐 뭐시기냐 그 아컬트 영화라는 얘기 했었는데 사실 감독님은 그 컬트 영화 중에 대표작이 로키 호러 픽처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로키 호러 픽처쇼랑 뭐 이 영화의 그런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감독님 본인은 그 영화랑 이 영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그 영화 합니다. 혹시 보신 분? 저요. 봤어요. 저는 안 봐가지고 어때요? 좋아요. 진짜 저는 그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요. 그니까 이거랑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누가 물론 그런 비교점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확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제가 헤드윅을 먼저 보고 로키 호러 픽처쇼를 나중에 극장에서도 보고 했는데 딱히 막 그렇게 막 헤드윅이야 이런 생각은 안 났던 물론 붙여놓는다면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뮤지컬 영화 중에서는 노래가 먼저 존재했다라는 면에서는 물랑 루즈랑 비슷하고 아니면 그 노래들이 그 각각의 장면에서 그 자체로 뭔가 스토리의 연장선이 되기도 하고 스토리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 판타지이기도 하면서 현실에 반영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올댓 재즈랑 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감독님 본인이요? 네, 이거는 그 시내 21에서 그 인터뷰. 전까지 존 카메론 미첼이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추려서 그걸 정리해 놓은. 네. 되게 인터뷰 많이 했나 보네요. 그것도 추린 기사가 따로 있을 정도네요. 왜냐면 그 시내 21 측에서 그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냥 훌쩍 어디로 떠나시면서 나 이거 예전에 인터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추려서 하라고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솔직히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물어본 거 똑같은 거 또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작품이었으니까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고 한참 그때 뜨거웠죠. 그렇죠. 왜 뭐가 근데 아무래도 그 설정 자체가 여러 가지 물론 역사적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자유를 향한 움직임도 많았지만 자신의 수술 실패 그러니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성기가 6인치였는데 5인치를 잘라내서 나는 1인치만 남겨져 있는데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나 이걸 통해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어라는 거를 되게 강렬하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앵그리 인치라는 노래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도발적으로 망사 스타킹을 입고 어떤 노인분의 얼굴에다가 자신의 그런 성기 부분을 막 대려고도 하고 마이크 뭐지? 네, 마이크를 지지대 같은 네. 막대기를 자기 가랑 사이에 네. 그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당시 90년대가 막 그렇게 닫혀있는 세대는 아니었겠지만서도 도발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비례해서 쏟아지는 인터뷰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독 얘기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시내 21에서 더 잘 정돈된 존 카메론 미첼 감독님 인터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노랑 씨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저는 별거 없는데 사실 되게 깜짝 놀랐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츠학이 되게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츠학이 수염도 많고 남자잖아요. 남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긴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쟤 왜 저렇게 촌스럽고 못생기게 일부러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눈이 너무 저는 뭔가 숨기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눈빛이 계속 뭔가 표정을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왜 하는 행동이 맞아. 밴드면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좀 더 잘 부른다고 해도 그 공연에서 내가 리드싱어가 아니면 욕심을 조금 이렇게 빼야 되는데 계속 자신에게 노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듯한 행동과 근데 남편인데 또 헤드윅은 토미를 쫓아다니는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 그럼 뭔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츠학 배우가 여성이더라고요. 배우 네. 하신 분이. 전 그걸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후배가 알아본 바로는 이 노래가 워낙에 고음력이라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성 배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여성으로 하고 있다고 뮤지컬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저는 좀 헷갈렸는데 그 배경이 그러니까 여성 배우가 하는 건 현실의 이야기이지만 영화 속에서 남성이라고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은 바대로 하자면 그 헤드윅이 그 로빈슨 장군 하사관. 하사관 네. 아무튼 그 사람에게
그런 성전환 수술을 당해서 강요받고 근데 뭐 자유를 미끼로 해서 그렇죠. 그런 당해서 왔던 것처럼 헤드윅도 그 이츠학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이 만들어 놓은 설정에 의하면 뮤지컬의 설정에 의하면 크로아티아에서 그런 헤드윅처럼 그런 드래퀸 분장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대신에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왔고 근데 대신에 또 헤드윅이 이런 드래퀸 분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너는 하면 안 돼 해서 이 사람은 또 드래퀸 분장을 하고 노래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헤드윅 때문에 못하는 그런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헤드윅이 본인이 당했던 억압과 강요를 그대로 자신의 현 남편인 이치학한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저도 원래는 처음에 볼 때부터 저는 보자마자 남자라는 거 여자 배우가 남자 연기를 한다는 걸 알지는 못했지만 너무 뭔가 미묘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남자인데 저렇게 높은 옥타브를 내다니 정말 저는 가수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여성 배우였던 거죠. 미리엄 쇼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존 카메론 미첼 감독님과도 절친이고 뮤지컬을 할 때도 종종 이분이 이치학을 연기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뮤지컬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저희가 다 추측을 하는 거죠. 영화만의 어떤 공식 설정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뮤지컬을 그대로 또 영화에서도 뮤지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영화를 만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들 추측을 하는 것인데 저는 되게 그 약자였던 사람이 도리어 또 자신이 당했던 거를 그대로 다른 약자한테 해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너무 그때 소름이 돋았고요.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엄 쇼어를 얘기하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게 재밌었는데 헤드윅은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물론 실패했지만 뭐 하고 그리고 여성 분장을 한 사람인데 그 옆에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은 여성 배우, 물론 영화에서는 설정은 안 그렇지만 여성 배우가 남성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최근에는 헤드윅 역할을 항상 남성이 하던 역할이었는데 근데 또 헤드윅은 되게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뮤지컬도 되게 사랑받는 뮤지컬일 것이고 근데 그거를 여성이 해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대요. 뭐 레나홀인가? 맞아요, 레나홀. 그래서 뭐 레나홀이 그럼 여성이 헤드윅 역할을 하면 이츠학은 누가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걸 자세히 찾아보진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뭔가 역할을 바꾸고 뭔가 경계를 넘어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뭐 리허설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헤드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커서 헤드윅의 역할은 꼭 남성이 해야 된다라는 건 없었으면 해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얼마나 잘 구현해내는지는 여자든 남자든 그냥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나홀은 되게 호평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치학이 누군지는 저도 안 찾아봤지만 그리고 아마 이치학은 뮤지컬 내에서 굉장히 높은 능력들을 담당하는 배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자 배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이 원래는 이치학을 진짜 남자 배우를 사용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설정상 헤드윅과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 이치학이 만나서 전국 투어를 다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치학이. 헤드윅보다 더 높은 고음역대도 지르고. 그러는데 크로아티아 순회 공연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헤드윅한테는 열광을 안 하고 이치학한테만 열광을 하는 걸 보고 헤드윅이 너무 화가 나서 다 던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할 만한 배우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음력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고음력이 중요했던 것이었고. 파리넬리. 설마 저는 잘 모르지만. 설마 저는 그런 방식으로 탄생하게 된 비운의 가수일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성이더라고요. 네. 저희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감독이나 줄거리 혹은 이것도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곁들여서 트리비아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살짝 긴장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 뭐 즐겁게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다시 보기입니다. 네,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드윅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이 영화에 너무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오리지널 러브를 꼽을 것 같아서 제 최애 노래이기도 한 오리지널 러브를 빼고 그리고 위그 인 더 박스라는 노래를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인더박스. 위그 인 더 박스. 근데 그 노래가 나오는 시작 순간부터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의 영화 장면을 저는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지금껏.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가 바로 저에게 직격탄을 때린 것 같아서. 왜일까요? 저는 드래퀸도 아니고, 드래퀸을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제 외모에 뭐, 크게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불만족스러운 면도 많지만. 근데 뭔가, 그 등장하는 가사들과 그 존 카메론 미첼이 연기한 헤드윅의 눈빛이 너무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맞아. 뭐 제가 한 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뭐 세상이 약간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밤. 오늘 밤에 누웠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이 밤에 저기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어떤 공터에서 뭔가 불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는 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그 밤, 내가 점점 이제 센치해지는 그 밤에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헤드윅 입장에서는 화장을 하고 테이프를 틀고 가발을 다시 머리에 쓰면서 이제야 나는 거울에 나를 보니까 진정한 내가 된 것 같아. 나는 TV에 나오는 파라포셋이 된 것 같고 1960년대에 유행했던 올림머리를 하고 있는 요조숙녀가 된 것도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일어날 때까지만 Until I Wake Up 이렇게 될 때까지만 나는 그 모습이고 다시 그거를 벗어버리면 원래 내 나로 돌아와 불만족스러운 나로 돌아와 라는 그 얘기가 저를 계속 울렸어요. 나도 그때 느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하고 싶었던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혹은 그렇게 막 가면을 썼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헤드윅과는 반대로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고 저는 집에 와서야 제 진짜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나는 다음에는 꼭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자고 일어나면 원래 다시 가면을 써야 되지. 좀 헤드윅과는 반대되는 측면에서 공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위그 이너박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저 위그 이너 박스라니까. 왜 이렇게 잘못 써놨지? 아무튼. 어쨌든, 참, 그리고 노래도 그냥 다 떼어놓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고. 한 소절. 한 소절 한번 할까? 우리 사실은 원래. 근데 그 시작하는 부분 아까 네. 살짝 해줬는데 되게 좋았는데. 그게 사실 오늘 제가 온정 씨랑 수업을 같이 듣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헤드윅 한다 이러면서 위그 인 더 박스 너무 좋은 것 같아면서 옆에서 했더니 온정 씨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불렀어요. 수업이 끝나가서 막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꼭 한 소절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노랑 씨가 단톡방에서 안 할 건데 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랑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보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되게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뭔가 노래를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깔지 말고 그냥 한 소절 쭉 해야지. 안 되면 편집할래. 그래 후배가 편집하니까. 이게 위그 인 더 박스를 딱 시작하면 처음에 트레일러에서 헤드윅이 소파에 누워서 그 남편이 네. 버리고 떠난 그 상황에서 그쵸. 그 남편이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원피스를 입고 처량하게 소파에 누워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One night like this
When the world's a bit amiss 라는 부분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숨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제 헤드윅이 입술밖에 안 보이는 거고. 네. 아,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부분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그거, 네. 저도 이 후렴이 너무 좋은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내 인생, 그러니까, 나는 화장을 하고, 테이프를 틀고, 가발을 머리에 써. 이런 내용인데, I put on some makeup, turn on the tape deck, and put the wig back on my head. 하면 드럼이 따라다라다라 하면 갑자기 Suddenly I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도 꼭 물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한번 오늘 기회가 되시면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은 이제 노랑 씨의 다시 보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것은 그 두 번째 무대였나?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잖아요. 토미를 따라서. 네. 네, 거기서 시카고였을 거예요. 아, 시카고 아니고 그 세인트 루이스였나.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는 노래를 뭐 크게 부르진 않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그냥 배신에 관한 이야기나 어떤 락스타에 관한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근데도 막 사람들은 아무도 헤드윅 얘기를 듣지 않고 막 멤버들은 샐러드 좀 먹어도 되냐 이러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헤드윅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뭐 또 얘기할 장면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뒤에 토미는 예수를 믿는 아이여서 너 뭐 예수를 믿니? 이렇게 물어요 헤드윅한테. 근데 헤드윅은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근데 신이 만든 것들을 사랑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헤드윅이 되게 막 이렇게 악을 쓰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막 도발적으로 막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그런 게 어쩌면 되게 겁난 동물 같은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윅은 정말로 뭐 그 세상에 대해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을 하는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어서 뭐 토미도 사랑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되게 이렇게 막 아프게 자신 아팠던 얘기를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할 만한 그런 되게 시끄러운 노래를 막 악을 쓰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헤드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그때 한 얘기처럼 그냥 내 삶의 얘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그런 노래조차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나는 또 내가 받은 상처들이 아프고 그런 배신이 너무 아프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러면 또 겁이 나서 더 숨게 되고 그러면 더 화장을 진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헤드윅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 벗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뭔가 그걸 좀 더 내려놓고 앞으로 자신의 삶의 얘기를 그냥 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뭐 벌써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하는데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그냥 맑게 그냥 세상의 눈치를도 보지 않고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하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죠. 물론 헤드윅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용기의 한 방편이겠지만 어찌 보면 노랑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겁이 나서 다른 것들로 더 주의를 돌리려고 했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참, 뭐랄까, 좀 상처 입은 듯한 그런 동물의 표정도 한번 생각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들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저는 아까 얘기를만 해도, 물론 계속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막연하게 좀 더 유쾌하고 뭔가 통쾌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주된 제 감상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노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제가 느꼈던 슬픔이 좀 더 깊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다음은 그러면 라임의 다시 보기를 할까요? 노랑 씨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노랑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3가지 이야기랑 연결이 된다고 느꼈는데, 네,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헤드윅이 터미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터미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과를 나에게 주겠어? 라고 물어볼 때, 그 다음부터. 그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네네. 좀 그냥 장면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 되게 권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인도 많이 나오고, 동독에서 만난 아버지도 군인이고, 미국으로 데려와준 사람도 군인이고, 뭐, 나를 성전하는 수술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토미의 아버지도 군인이고, 토미가 막 그 사람을 무슨 어쩌고 딕테이터라고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막 그 아담과 이브 얘기를 좀 하면, 토미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 나는 안 믿는다. 난 신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헤드윅이 아니 나 신 말고 예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은 그거 나쁜 놈이지. 왜 사람을 지 맘대로 만들어 놓고 무슨 정원에 가둬놓고 음식을 못 먹게 하냐. 근데 선악과. 그 과일을 못 먹게 했는데 신이 지 맘대로. 근데 이브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금기를 깨고 그걸 먹었고 그래서 성과 악을 깨우쳐서 성과 아까 라임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아담에게 알려준 것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에게 알려달라 성과 악을 알려달라 헤드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뭔가 그 권력 이 영화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권력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리진 오브 러브 얘기를 이따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리진 오브 러브도 어쨌든 신이 뭔가 인간에게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리진 오브 러브가 어떤 헤드윅의 이야기라면 이 아담과 이 이브의 이야기 지금 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토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오리진 오브 러브는 어떤 불완전함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헤드윅은 좀 자기를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마음 안으로는 자신의 완전함이랄까 그런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게 약간 죄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잖아요. 오리진 오브 러브 안에서. 근데 토미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신이 잘못한 거지. 그게 너의 죄가 아니야. 이게 뭐 예수가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토미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니까 좀 토미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도 그런 노래를 헤드윅에게 불러주기도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토미가 우리에겐 죄가 없고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군요. 아무튼 라임의 장면 얘기를 이어가시면. 네. 네.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를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이 개념이지만 성서의 개념인데, 노랑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미가 그 어떤 말을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브는 그냥 Eve wants to know the shit 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브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 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이랄까 선과 악이랄까 그 똥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고 그거를 이 아담과 나눴던 거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이다 라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쵸? 토미가 그랬죠. 헤드윅으로부터 선악과를 받아서 락이라는 것, 음악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걸 알고 싶어 했던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소년이고 그걸 알고 싶어 했고 그걸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헤드윅을 오롯이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건지 그저 겁나서 도망쳤던 건지 그거는 다 관객들마다 느끼는 거는 다르겠지만 저는 토미를 노랑 씨처럼 미워할 수 없는 존재여서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네. 않는 것처럼 미워할 수 없다고.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얘기를 하다가 토미의 길을 표정 잃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아니, 헤드윅- 그러니까 그 노랑 씨 얘기에서 이어지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길을 잃었어요. 어쨌든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그 장면에서 터미가 나에게 그 애플을 주지 않겠냐라고 헤드윅한테 말을 했을 때 헤드윅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의 그 입술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 단어들 그리고 그의 그 눈동자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깊은 어떤 깊이와 공허감과 고통을 받고 나와 같은 그 푸른 눈동자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데 너무 네. 그때 제가 그 영화 속의 그 순간들이 지나갈 때 제 삶 속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들이 동시에 제 안에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일단 웃음에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웃는 그 모습이라던가 그 웃음에 너무 약한데 동시에 어디에 또 그만큼 약하냐면 약한 거에 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나약한 모습이나 그림자나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을 내가 예기치도 못한 순간에 나에게 어느 순간 드러내 보일 때 근데 그 약함으로부터 제가 도망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그거를 끌어안아주고 싶은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저는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랑을 깨달았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그 사람 고통을 다 가져와서 차라리 내가 다 아프고 싶고 그런 되게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인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전까지 저는 저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프고 제가 슬픈 게 너무 커서 그 밖의 세상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 순간에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제가 제 고통을 넘어서서 당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나라는 한 사람, 그리고 당신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라는 이 너머의 더 큰 무언가가 저를 굉장히 확장시켜주면서 부서뜨리는 느낌 같은 것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당신의 고통을 마주함으로 해서 제가 저의 한 개체, 한 개인으로서 속박되어 있던 어떤 갇혀있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고통스럽게 해방되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로 정확히 잘 계속 표현이 안 되는데, The Origin of Love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딱 그 가사네요. 네, 맞아요. 아팠는데 그때 후배 씨도 아까 리허설 할 때 그 가사가 제일 좋았다라고 딱 그 가사에 네. 맞는 그 말을 가사를 산문으로 풀어낸 것 같았어요, 방금. 그러니까 가사가 시라면 그 시에 대한 해설을 라임이 지금 쫙 풀어낸 것 같았어요. 아까는 제가 리허설 할 때 말했으니 이번에는 라임 씨가 말해주세요. 오리진 오브 러브의 그 가사를.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어떤 신화적인 얘기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당신이 마주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방금 막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였고 그때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뭔가 친숙해 보였는데 내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내 눈속에 피가 있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는데 근데 분명히 나는 당신의 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영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고통이 내 깊숙한 곳 안에 있는 고통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의 심장을 바로 가로지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인데 네. 이때 그 존 감독님의 목소리가 네.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이제 그 앞에 부분이 사실은 클라이막스잖아요. 막 제우스가 번개 가위로 고래를 자르듯이 공룡을 도롱뇽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잘라버렸어. 막 이렇게 진짜 막 in the fire 막 이러면서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잘한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 Last time I saw you we had just split in two 한 맞아요. 다음에 갑자기 너무 이제 내려놨다는 듯이 You're looking at me 맞아요. I'm looking at you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항해해서 온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뭐 물이든 피든 비든 어떤 범벅이 돼서 만났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구나. 넌 어디가 그렇게 아팠니? 나 이런 고통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 사랑인가 봐 라는 걸 탁 깨달았던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네 라는 그 부분이 탁 들어오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도 그렇고 헤드윅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어쩌면 제 주변에 있는 제 바로 곁에 있는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삶이라는 역사,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아까 노랑 씨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고통과 상처로 점철된 육체와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눈물들과 웃음들과 공유되는 고통들 속에서 거듭거듭 새로이 태어나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깊고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도 그리고 그 순간들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역시 토미와 헤드윅이 같이 있었던 순간에 대한 얘기인데 그 And I will always love you 그 노래 트레일러에서 계속 네, 부르시던 맞아요. 분. 그 노래가 나올 때 그 노래가 영원한 사랑 나는 당신을 영원히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야 라는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토미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헤드윅한테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헤드윅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아니? 노래가 영원하지. 맞아요. 딱 그렇게 저 노래 좋냐? 저거 한 3일 동안 3일 듣다 보니까 지루해 죽겠어. 3일 연장 들었어. 맞아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좀 그런 장난기를 빼고 진지하게 근데 정말 진지하게 나는 톰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라고 헤드윅이 말하면서 그때 토미가 잘 못 들은 척해요. 막 안 듣는 것처럼 막 다른 뭐 노래를 연습하는 둥 하더니 다시 물어보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는데 그때 헤드윅이 글쎄 몰라.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무언가를 창조해내기 때문이 아닐까? 그 전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때 토미가 막 장난처럼 무슨 아이 말하는 거? 아이 출산 맞아. 말하는 거야? procreation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recreation? 오락같이 뭐 즐거운 거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말장난이 되게 오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procreation일 수도 있고 출산일 수도 있고 recreation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maybe just creation일 수도 있다고 헤드윅이 말을 하죠. 저는 이번에도 그냥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이 하나의 영화를 보고 나면은 내가 그 이전과 결코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사랑이라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깊고 깊은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제가 그 이전과 절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이전까지의 그런 내가 겪어왔던 모든 시간, 모든 관계의 총체이자 그 순간순간 새로이 만들어진 창조된 것들의 총체인 게 지금의 나인 거고 헤드윅이 씨는 믿지 않을지 몰라도 그 세계에 그가 만들어낸 그의 워크는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지나온, 내가 사랑했던,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떤 고통스럽지만 황홀하게, 때로는 건조하지만 때로는 강렬하게 그렇게 어른어린 거리면서 투영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헤드윅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도 영원하고 네, 저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로도 그게 하나의 창조이고 매 순간이 창조라고 크리에이션이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해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랑으로 만들어낸 창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토미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배신이라면 배신이겠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헤드윅 입장에서는 헤드윅이 뭐 전부 다 가르쳤네 뭐 물론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치만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있었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냥 그런 관계가 뭐 한 번 있었으니 영원하겠죠. 근데 토미는 저는 계속 미워하는 게 어쨌든 통째로 훔쳤었잖아요. 통째로. 아니 다른 건 모르겠어도 통째로 내 경험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경험과 우리가 만들었던 가사와 노래를 나만 쏙 빼고 너 혼자 내가 너에게 가는 영광이나 그런 것들을 바란 게 아니잖아. 나는 너와 함께 만들었고 그거 제가 헤드윅은 아니지만 적어도 헤드윅과 함께 했다라는 것만을 말해주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저는 안 미워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어렵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에서 어떻게 헤드윅을 향해 저는 그게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혹은 헤드윅의 의식 속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면 이 영화는 뭐에 있는 사건이 모두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그냥 토미라는 인물과 관련된 일들이 제일 그냥 그렇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토미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에서 좀 더 화는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박탈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서도 폭력과 박탈은 언제나 아프고 남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아요. 그냥 남겨져 있을 뿐이지. 기억에서 잊혀져서 내 신경이 무뎌져서 이제 그쪽에서 신경을 안 쓸 뿐이지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처럼 콜라주가 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토미를 아름답게만 보고 있어. 아름답게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톰이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저 하나도 안 매력적인데 너무 뚱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배우를 본 게 마이클 피트 배우를 본 게 마카담 스토리였는데 그래서 진짜 그냥 멀뚱멀뚱 그런 귀여운 그런 뚱한 표정이 귀여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시작하고 보니까 아이 오리진스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이 오리진스에서는 조금 진짜 멋있게 나오지 않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 눈빛에서 오는 뭔가 그 헤드윅은 공허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뭐 공허함도 공허함이지만 멍청함?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 멍청함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동태눈 같은. 그런 정말 웃겨. 그 뭔가 뚱한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귀엽지 전혀 매력적 막 그렇게 치명적이게 나오는데 전혀 입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토미한테. 뭐 아니 나도 토미라는 게 토미 배우 자체는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근데 이분 원래 더 유명한 데 나왔는데 몽상가들 여러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몽상가들에 나왔어요. 거기서도 막 치명적으로 나와요? 그럼 완전 치명적일걸요? 그게 제일 치명적일걸? 아니야. 정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른 두 배우가 진짜 에바 치명적으로 그린. 나오고 그 치명적임에 매혹된 순진한 소년으로 나오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순진한 소년이네. 순진한 그니까 뭘 모르는. 나이브하고 마카담 여러분 봤어요? 마카담 같이 스토리? 저는 안 나 봤어요. 그거 거기서 너무 귀엽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 딱 뭔가 그 배우는 딱 그 정도. 마이클 피트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얼평을 하자면 아니 얼평이잖아요. 얼평을 하자면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퇴폐미 넘치는 배우들 순위에서는 한참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퇴폐미 넘치는 배우들은 날카롭고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도 있고
또 그게 맞아. 디카프리오의 젊은 시절이자 현재 한 5년 전의 데인드란이자 그리고 5년 전? 그리고 터미네이터에 처음 나와서 아메리칸 히스토리 X에서 에드워드 노튼과 함께 나왔던 에드워드 펄롱의 모습인데 그들은 다 너무 이제 타협할 수 없는 반대편에 대별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진짜 누가 죽든 이 세상이 무너지고 뒤집혀지든 그게 아니면 내가 죽여야 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피트는 좀 더 둥글둥글하거든요. 그러네요. 연약해. 그러니까 얼굴형이 좀 더 그리고 날카롭지가 않아요. 좀 더 입술도 두껍고 좀 더 눈에 안개가 껴있어. 좀 더 어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퇴폐미도 있긴 되게 아저씨 한데 느낌인데. 이젠 아저씨가 됐지만 아니 헤드윅 때는 또 진짜 나이가 어릴 때였고 그 친구를 보면 좀 더 엇나가지 않게 보듬고 싶은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란 그런 이미지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동의해요. 막 그렇게 뭐 너무 치명적인 애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막 섹시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헤드윅에겐 섹시했겠지. 헤드윅에게는 너무나 섹시하고 뭐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맨날 보고 있으니 그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황홀하게 해주는 그 어떤 무언가였겠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거지. 근데 디카프리오는 모두한테 그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조각상으로 되게 잘생겼다 이런 거지. 근데 디카프리오가 그렇게 또 조각상처럼 잘생긴 건 아니에요. 어릴 때. 어릴 때는 근데 진짜 조각이 아니에요. 조각은 그러니까 뭐 각진 그런 게 아닌데. 아니, 뭔가 나도 그 얘기가 진짜, 아니라 그 나름의 전형적인 미남상에서 벗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 근데 뭔가 정말 어떤 예술품을 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어쩌다 이렇게 우리 제 눈에 안경 얘기하고 있네. 라임의 근데 장면으로 이거 봐. 넘어가요. 이 얘기하니까 너무 활기차졌어. 라임의 장면 마지막 거 합시다. 맞아. 네. 마지막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터미가 위키드 리르타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헤드윅이 울고 운 다음에 이제 미드나잇 라디오라는 무대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발가벗은 채로 거리를 나서는 장면으로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처음에요. 헤드윅이 위키 리르타운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데 울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그 원문 그대로 말해도 될까요? 네. 네. You know the sun, 어머, 누가 들어오시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들어요. 뒤로 들어.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 다 예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 9시까지 했잖아. 누군데? 이거는 편집하면 돼. 이번에 오늘 편집할 거 되게 많겠다. 미안.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다시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드윅이 위키드 리르타운을 부를 때 You know the sun is in your eyes And hurricanes and rains and black and cloudy skies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의 눈 속에 태양이 있고 허리케인과 비가 있고 그리고 black and cloudy skies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런 당신의 눈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당신의 눈 속에서 봤던 것이 어쩌면 헤드윅의 내면에 있었던 태양이자 허리케인이자 비이자 까맣고 구름이 껴있었던 하늘들이자 그 모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The Wicked Little Town이 처음에 헤드윅이 토미한테 불러주면서 헤드윅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는데 마지막에 터미가 부를 때는 용서해줘.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저 그런 소년이었고 당신은 너무나
나보다 더 큰 사람이었고, 어떤 씬도 계획할 수 없었던 여성 이상이고 남성 이상인 그 무언가, 그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 조각들을 땅 위에서 주워서 이 위키타운에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무언가 아름답고 새로운 것으로 보여줬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헤드윅이 막 너무 울잖아요. 저도 같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톰 너시스가 헤드윅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났지만 터미도 헤드윅 안에서 그런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얼마나 작고 그런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큰 존재였던 당신에게서 내가 무엇을 뺏어왔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네. 미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일이지만 헤드윅이라는 인물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버림받으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고 나는 어떤 존재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나는 어떤 존재였고 잘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모든 게 여전히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터미라는 인물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던 헤드윅이 터미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다 눈물로 쏟아내고 나서 다음에 가발도 벗고 옷도 벗은 상태에서 하는 노래가 미드나잇 라디오거든요. 저는 이 노래랑 더 위키타운을 방금 말씀드렸던 노래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헤드윅 안에서 그때 미드나잇 라디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가 정말 세차게 내려서 마른 것도 태우고 어쩌면 꿈도 태우고 어쩌면 노래도 태우고 당신을 너무나 세게 이렇게 압도해서 당신을 채우는데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헤드윅이라는 인물한테 여러 가지의 인물들이 찾아왔고 관계가 찾아왔고 사랑이 찾아왔고 노래가 찾아왔지만 그게 다 타버려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겨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Breathe, feel love, give free, know in your soul like your blood knows the way from your heart to your brain knows that you are whole 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게 사라져버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숨을 쉬고 느끼고 사랑을 하고 주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마치 당신의 피가 당신의 가슴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뇌로 가는 길을 알듯이 당신이 그 자체로서 전체라는 걸 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You are shining like the brightest star, a transmission on the midnight radio가 되는 거예요. 밝은 빛, 어두운 네. 밤을 전하는 라디오 전파 같은 네. 빛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위키드리를 타운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헤드윅이 토미를 이끌어냈잖아요. 가사에서도 어디로 떠날지 모른다면 나를 따라와요. 어두운 소음만이 난무하는 이 사악한 도시를 떠나서 라고 그런 도시를 떠나서 헤드윅이 토미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용서해달라면서 똑같은 노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죠. 위키드리를 타운을 부르면서 이제는 토미가 헤드윅을 끌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끌고 나온 구덩이가 뭐 증오나 아니면 누군가를 속박하려고 하는 남들이 나한테 가했던 것을 똑같이 가하는 그런 행동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그런 인간상에서 나오는 것이었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토미가 끌고 나와서 하는 노래가 바로 아까 라임이 똑같이 말했던 미드나잇 라디오에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모두가 밝은 빛이었고, 또 당신들 하나하나가 이런 어두운 밤들을 이렇게 뚫고서 올 수 있는 라디오 전파와 같은 빛이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레코드판처럼 발레리나처럼 락앤롤에 맞춰 춤추면서 빙글빙글 도는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락커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딱 이츠학이 완전 드랙의 맞아요. 모습으로 맞아요.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이제 정말 황홀한 표정으로 그 모습과 이츠학의 원래 평소에 맞아요. 했던 모습과 전혀 매치가 안 될 맞아요. 정도로 근데 표정은 너무나 맞아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적 없는 행복한 음. 황홀한 표정을 보면서 헤드윅도 너무나 행복하게 웃죠. 그때 느꼈어요. 아, 맞아요. 사실은 너무 잡고 있었던 건 너무 한 가지에 너무 내가 매몰되어 있었던 건 맞아요. 아닌가라는 거를 깨달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치학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장면과 더불어서 나중에 헤드윅이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거리로 나설 때 어떻게 느꼈냐면, 아, 이때서야 비로소 헤드윅이 기꺼이 사랑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헤드윅이 어떤 노래를 하고 그 에너지와 그 폭발적인 자기의 깊고 깊은 그 상처들을 희화화시키는 동시에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는데 그게 너무나 나는 아파. 여러분, 나 이렇게 아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할 수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게 나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미드나잇 레디오 부를 때랑 그렇게 이치학이 그렇게 되고 걸어갈 때 그 느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담담하게 자기를 그냥 다 내려놓고 아파 아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이루고 있고 내 육체와 내 영혼에 남은 이런 상흔들, 이런 아픔들, 이런 슬픔들, 외로움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거기 매몰돼서 못 봤던 다른 이치학이라는 내 바로 곁에 있었던 존재의 어떤 진짜 모습이라던가 그 주변의 세상에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예전에는 가발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이는 세상을 대면할 수 없었는데 그냥 발가벗은 채로 오롯이 나로서 세상을 대면하면서 예전과 어쩌면 같죠?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아팠어.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 톤이라던가 그 어조라던가 그 마음이 굉장히 그 태도가, 엄청 달라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서야 그러니까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노래가 이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데 오히려 이 영화 제목이 오리진 오브 러브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노래가 너무 아름답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나의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갈구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뭔가 항상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싫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토미가 불러주는 노래도 그렇고 미드나잇 라디오라는 노래도 그렇고 너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는 완전해. 너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고 그걸 알고 있었지만 뭔가 힘든 것들로 가려져서 또 그렇게 아파하다 보니 잊고 살아가다가 그거 정말로 앞으로 또 힘든 게 올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새롭게 사랑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도 오리진 오브 러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저는 불완전해서 저는 제가 진짜 불완전하다고 지금도 느끼고 항상 느껴왔고 그걸로 분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불완전해요. 다들 다 불완전하고 다 완벽하지 않고 다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인데 그런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나만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그 아픔만 들여다보다가 그 아픔을 넘어서서 세상을 감싸는 내가 가진 고통, 당신이 가진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불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더 큰 세상을 각자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라는 사람을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완전해요, 저는 불완전해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을 만나고, 근데 사랑을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난 사랑이 이 사회가 허락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규범에서 벗어난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여러 명의 사람을 보면서. 근데 적어도 그런 일 때문에, 헤드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얘기로만 따지자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사랑이 비난받거나 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는 아까 앞에 말했던 오리진 오브 러브 같은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는 왜 여자인데 남자를 안 좋아하고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를 안 좋아해? 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박 같은 거를 설명을 하기가 너무 학술적으로 변해버리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의 아이들은 앞뒤로 남자 아이들이 붙어 있었고 땅의 아이들은 앞뒤로 여자인 아이들이 등을 맞대고 붙어 있었어. 달의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었지. 그래서 지금은 달의 아이들이 뭐 많아 보이니까 달의 아이들이 아닌 땅의 아이들과 해의 아이들의 사랑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 다 원래 이렇게 사랑을 했다? 라고 적어도 이렇게라도 얘기를 처음부터 해줘야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성소수자들을 보고 느꼈던 이상한 이물감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데서 오는 공포감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타나는 폭력성들, 나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폭력성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뭔가, 완벽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도 노랑이 저에게 물어봤지만, 그럼 무성애자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죠. 모르니까. 저는 무성애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해의 아이들도 아닌 것 같고, 땅의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친숙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뭐 예전에 그리스 시대 때는 그쵸. 이 남성과 남성 의 사랑이 완전한 거였고 뭐 여자와의 결합은 뭐 아기를 낳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런 식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뭐 사랑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절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그런 장벽을 동화 같은 이야기 낮춰주는 거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미 말을 해버린 순간부터 자연스럽지 않은 게 됐지만 자연스럽게
영화에 따라 다른 코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럴까요? 지금 시간이 13분 남았는데.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9시에 온다나요, 여기? 그러면 빨리 얘기해야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래 오늘은 저희가 시간도 넉넉한 줄 알았는데 앞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헤드윅의 음악 너무 좋은 음악이 많았고 가사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낫겠죠. 각자에게 헤드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라임부터 해요. 독재자. I'm dictator. 네,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용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닥쳐올 때 헤드윅이 떠오를 것 같아요. 헤드윅의 목소리와 표정과 노래가 그리고 그 뒷모습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고 저 자신도 제 안에서 제 안과 밖에서 부서져 버린 세 개의 조각들을 주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은 것으로 이 슬프고도 외롭고도 공허한 도시에서 그냥 내가 가진 조각들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노랑 씨는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 자신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이야기인지 뭐 권력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이고 지금 도서관 문 닫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음악을 바탕으로 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저에게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을 알려준 영화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영화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던 영화입니다. 속박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누군가에게 속박하고 있다면.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제가 속박을 풀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속박을 풀어라 중생들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아직 영원히 그냥 안 풀고 살래요.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죠. 자, 저 근데 지금 너무 멘붕이에요. 이 말을 하는 어차피 괜찮아요. 저희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이런 날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이 편하면 개인이 행복하길 바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한에서 개인이 행복한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속박을 푸는 것이라면 저는 속박을 푸는 것 개인적으로 저에게 따진다면 증오의 속박을 푸는 것. 너무 빨리 치유되려고 하지는 맙시다. 네, 충분히 미워하기도 해야죠. 충분히 아파하기도 해야 하고. 내가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 돼. 그럼요. 뭐 아물지도 않았는데 덮어버리면 덧나죠. 너무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영화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있어요.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처음에는 노래 가사를 별로 집중하지 않고 노래에 좀 집중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한 상태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지 이렇게 보다가 아니다 집중을 하자 하고 노래 가사랑 음악에 되게 이렇게 쑥 빠져들어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라고 저는 좀 다른 뮤지컬 영화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르는 걸 그냥 찍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촬영해서 그런지 별로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음악에 딱 이렇게 몰입을 해서 음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사 많지 않고 음악으로 얘기하는 영화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임은요? 저는 여러분 자신도 잊어왔던 땅,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잊혀졌던 땅, 여러분이 가진 피투성이 땅에 이 영화를 바칩니다. 네, 너무 급한 감이 있지만, 네. 저는요, 그냥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같이 봤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메시지를 읽고 있는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런던 프라이드에서 연대를 느꼈다면, 이 영화에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다들 깊숙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풀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진짜 간단하게 오늘 녹음 어땠는지 좀 다들 아쉬움이 많을 텐데 한마디씩만 오늘 녹음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는 별로 안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냥 자기 할 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방송도 망한 것 같긴 한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라임은요? 저도 뭔가 역대급으로 긴 녹음이었는데 뭔가 2시간 반. 뭔가 그 안에서 계속 헤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네. 네. 나중에 하지 못한 얘기들은 언젠가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이젠 발랄한 음악이 나와요. 저는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멘붕이 왔던 방송이긴 한데 뭐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과신했던 탓일까요? 그런 것 서로가 같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서로가 이렇게. 매끄럽기를 바랬던 것인가요? 어쨌든 한번 자아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시면서 저희의 이 회한 섞인 말들을 들었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양질의 깨끗하고 이런 맑은 건 아니고 깔끔한 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클로징 멘트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로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드리면 아름다운 영화.